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빈입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 같아요. 초여름에 영상을 마지막으로 올렸던 것 같은데 벌써 천고마비의 계절이 왔습니다. 다들 여름 한 계절 잘 보내셨나요? 저는 여름에 좀 약간의 불면증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원래 더운 걸 잘 견디는 편인데 이번 여름에는 밤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단순히 이게 기온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다른 원인이 있었을 수도 있고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였거나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데 에어컨을 틀면 추워서 잠이 안 오고 또 끄면 더워서 잠이 안 오고 중간중간 깰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평일에 6시간 이상 잔 날이 정말 드물더라고요. 거의 평일 평균 수면 시간이 4시간에서 한 5시간 반 정도? 이 정도 자고 이 5일을 보낸 후에 이제 주말에는 몰아서 잠을 엄청 자는 패턴을 여름 내내 유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또 날이 좋아서 창문 열고 누워있으면 잠이 솔솔 오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잠을 많이 자야 생각도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일할 때 효율도 올라가는 것 같고 여러분도 잠을 잘 주무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불면증을 겪고 계신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음반이 하나 있어요. 독일의 음악가인데 막스 리히터라고, 막스 리히터의 음반 슬립이라는 음반이 있거든요. 거기 있는 음악들 켜놓으시면 아마 잠이 올 거예요. 저는 이 음반을 예전에 꽤 많이 들었었거든요. 밤에 누워서. 그러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솔솔 와서 잘 수 있었는데 제가 이번 여름에 이 앨범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근데 오늘 지인이 잠을 잘 못 잘 것 같다고 하길래 이 음반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추천을 해주었고 지금 여러분들께도 추천을 드립니다. 막스 리히터의 슬립. 오늘은 롱게임이라는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자는 세계적인 커뮤니케이션 코치이자 마케팅 전략 컨설턴트고요. 하버드, 스탠포드, 유펜대 등에서 경영대학원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도리 클라크라는 사업가예요. 저는 오늘 일곱 번째 룰부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최적의 장소에서 최고의 사람과 만난다. 몇 년 전 뉴욕으로 이사 온 후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다. 나에게 친구가 없었다. 업무상 아는 사람들은 많았고 원하면 네트워크 미팅을 할 수도 있었다.
목요일에 점심 식사할까? 월요일 오후에 커피 마실래? 일하는 시간 중간에 이런 만남을 갖는 건 어렵지 않았다. 그렇지만 내가 짐을 푸는 어수선한 시간을 지나 일상의 리듬으로 돌아오자 매일 저녁 스케줄이 완전히 비어 있었다.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했다. 사람들에게 뉴욕으로 이사 온다고 말은 해뒀지만 그들은 여전히 내가 보스턴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파티나 저녁 식사가 있을 때 나를 먼저 떠올리지 않았다. 그나마 내가 알고 있던 사람들은 가볍게 아는 사이로 금요일이나 토요일 저녁에 나를 초대할 만한 친구들은 아니었다. 스카이라인의 반짝이는 빛과 발 아래 소란스럽게 요동치는 도시를 바라보면서 나는 궁금해졌다. 흥미로운 사람들과 연결되어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인맥을 형성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확실한 건 나는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아무도 나에게 연락을 안 한다거나 세상이 불공평하다거나 뉴욕에서 친구를 사귀는 일은 너무 어렵다면서 불평하고 싶지 않았다.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말이다. 나는 어린 시절 엄마로부터 들었던 조언을 떠올렸다. 초대를 받고 싶으면 먼저 초대를 하면 돼. 이 말은 내가 생일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을 때나 반 친구들이 나를 쏙 빼고 재미난 일을 계획했을 때 엄마가 들려주던 말이었다. 그리고 엄마의 조언은 여전히 유효했다. 네트워킹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똑똑하고 많은 성취를 이뤄낸 전문가들은 중요한 고객들에게 피칭하거나 리스크가 높은 과제를 납품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면서도 네트워킹에 있어서는 도움받을 길이 없다고 느낀다. 쉽게 포기하고 스스로 핑계를 댄다. 그 사람이 나를 왜 만나고 싶어 하겠어? 그녀는 너무 바빠. 부담 주고 싶지 않아. 너무 간절해 보이고 싶지 않아. 사실이긴 하다. 모두가 당신과 커피를 마시고 싶어 하진 않는다. 제프 베이조스는 너무 바쁠 것이고 워런 버핏이라면 우리의 미팅 요청을 거절할 것이다. 그렇다고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건 아니다. 뉴욕에서 외로운 여름을 보내면서 깨달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도 누군가와 연결되기를 깊이 바라고 있다는 것이었다. 오지 않는 초대를 기다리고 있기보다 먼저 손을 내밀면 크게 고마워한다. 마음에 드는 멕시코 음식점을 발견했다. 근사한 음악이 흐르고 10명은 좋게 앉을 수 있는 원형 테이블이 있는 곳이었다. 나는 사람들을 초대하기 시작했다. 아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초대의 범위를 확장해 갔다. 때로는 공동 주최자를 섭외해 각자가 초대한 지인을 서로에게 소개했다. 형식은 간단했다. 첫 30분은 비공식적인 시간으로 사람들이 도착하면 음식을 주문한다. 그런 다음 테이블에 앉은 순서로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했다. 저녁 식사가 도착하면 음식이 서빙되는 동안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다. 식사 중에는 테이블을 돌아가면서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질문에 답하게끔 했다. 올해의 가장 자랑스러운 일은 무엇인가요? 가을에는 어떤 일이 가장 기대되나요? 지난 몇 년간 배운 것 중에서 가장 놀라운 교훈은 무엇이었나요? 지금까지 나는 60회가 넘는 저녁 모임을 열어 수백 명과 함께 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던 뉴욕에서 연결자로서의 평판을 얻었다. 코로나19 기간에는 온라인 모임으로 바뀐 친구 알리사 콘과 함께
줌으로 모임을 호스팅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틀은 유지하되 전 세계에서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기회는 오히려 늘어났다. 당신이 초대하는 모든 사람이 친한 친구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게스트 중 많은 사람이 모임 후에 연락해 온다거나 감사 인사를 하지는 않았다. 일부는 막판에 참석을 취소했고 다 같이 잠수를 타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는 귀한 사업적 인맥이 되었다. 나는 뉴스위크와 협업을 시작해 주간 인터뷰 리스트의 호스트가 되었다. 저녁 모임에서 에디터를 만난 덕분이었다. 다른 참석자들과는 친한 친구가 됐다. 이들은 내가 금요일이나 토요일 저녁에 편하게 초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저녁 모임을 했던 주요 목표 중 한 가지에 맞게 모임에서는 나만 혜택을 보지는 않았다. 에번이랑 얘기할 때마다 네가 생각나. 에번은 내가 스타트업 초기 자금을 모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줬고 지금은 자문으로 있어. 네가 저녁 식사에 나를 초대해주지 않았다면 그를 알지 못했을 거야. 인맥 관리를 불편해하는 이유. 네트워킹이 주는 이점은 분명하다. 흥미로운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사실을 배울 수 있고 트렌드를 발견할 수 있으며 심지어 새로운 직장이나 클라이언트 혹은 이사회 자리를 만나 커리어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네트워킹에 저항감을 갖거나 마련된 자리조차 다음 기회로 미루곤 한다. 관계를 유지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하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진짜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면 그건 투자다. 학창시절 이후로는 의식적으로 해오지 않은 시간과 감정의 투자 말이다. 사회에 나오면 바쁜 일에 치이는 것뿐만 아니라 돌봐야 할 가족도 생긴다.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누군가와 진정한 친구가 되려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은 맞다. 캔자스 대학교 교수인 제프리 홀의 연구에 따르면 아는 사람이 가벼운 친구로 전환되는 데에는 약 50시간의 만남이 필요하다. 친구가 되려면 거기에 90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200시간 이상을 더 함께 보내야 비로소 친한 친구가 된다. 요즘 이렇게 많은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가볍게 아는 정도의 지인만 만들어두어도 삶이 바뀔 수 있다. 이 원칙에 대해서는 사회학자인 마크 그레노베터의 1973년 논문인 약한 연결의 힘에서 다루고 있다. 2015년에 한 여성을 만났다. 그녀는 저녁 모임의 공동 주최자가 초대한 참석자였다. 나는 이후 몇 차례 더 그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고 그녀는 자신이 운영하는 팟캐스트에 나를 초대했다. 나와의 인터뷰 내용을 그녀의 책에 싣기도 했다. 즐거운 인연이자 가벼운 사이였다. 그녀는 나를 사업적으로 추천해주기도 했는데 이 기회는 지난 5년간 11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가져다 주었다. 기회는 정말 어디서 올지 모르는 것이다. 네트워킹을 꺼려하는 데는 다른 이유도 있다. 이것은 시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요소다. 바로 네트워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다. 심지어 네트워킹을 하는 자신이 타락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이를 이유로 관계를 맺는 노력을 멈추곤 한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프란체스카 지노와 연구팀에 따르면 네트워킹과 관련해서 많은 직장인이 부끄러움과 가식을 느낀다고 한다. 네트워킹하는 상황을 불편해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킹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불쾌한 기분을 느낀다는 것이다.
진호와 연구팀은 참가자에게 비누, 치약과 같은 세안용품부터 포스트잇 메모장 같은 일상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의 호감도 점수를 매기도록 했다. 그리고 전문가 네트워킹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읽고 호감도 점수를 매긴 참가자는 세안용품을 훨씬 더 선호했다. 모든 사람이 네트워킹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진 않는다. 진호와 연구팀에 따르면 모임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네트워킹을 피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었다. 첫 번째는 특정한 이익을 기대하는 업무적인 네트워킹에 대한 반감이다. 벤처 투자자를 만나서 회사에 투자를 받아야지 같은 목적이 있는 경우 단순히 친구를 사귀기 위해 네트워킹을 할 때보다 훨씬 부정적으로 느꼈다. 두 번째는 사회초년생이 중간관리자보다 네트워킹에 대해 상반된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하나는 중간관리자는 네트워킹, 즉 인맥이나 정치를 잘하거나 적어도 싫어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승진했다는 생각이다. 또 다른 생각도 흥미롭다. 중간관리자가 네트워킹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이유는 지위와 인맥이 형성돼 있어서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서로 도움을 받으리란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가 나에게 잠재 고객을 소개해 줄 수도 있고 나 또한 상대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진호의 통찰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대상은 단순히 네트워킹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를 이용한다는 생각이다. 네트워킹의 세 가지 유형. 네트워킹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단기적인 것, 장기적인 것, 영속적인 것이다. 업계에 나쁜 평판을 가져다 주는 것은 단기적이고 업무적인 네트워킹이므로 우리 능력이 허락하는 한 이런 관계는 피하는 것이 좋다. 빠르게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나쁜 네트워킹의 특성이다. 진정한 네트워킹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은 나쁜 네트워킹을 일반화해 인맥 관리를 회피하는 핑계로 쓴다. 반면 장기적 혹은 영속적인 관점에서 네트워킹을 한다면 무언가를 얻으려 하기보다 친구를 사귀고 관계를 맺는 게 중심이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네트워킹이다. 진호의 연구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시간을 들여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지를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더 이상 상대에게서 이득만을 취하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상대방이 이미 모든 걸 가진 것 같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나만이 줄 수 있는 숨겨진 가치를 발견할 전략과 방법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 방법들을 알아보자. 1년 동안 부탁하지 말 것. 내가 코칭하는 고객 중 한 명에게 같은 전문가 그룹에 속해 있던 다른 사람이 줌 미팅을 요청했다. 그녀는 흔쾌히 응했으나 기습적인 공격을 받고 말았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서로 소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야기를 시작한 지 10분도 안 돼 큰 부탁을 해서 놀랐죠. 저라면 잘 모르는 사람에게 그런 부탁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아무리 서로 같은 그룹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저는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보통은 도와주겠다고 말하는데 이용당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아무런 해가 없는 것처럼 보였던 만남이 기습적인 공격으로 돌변한 경험 말이다. 내 고객만 이런 경험을 한 것은 아닐 것이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친구가 내게 조언을 구했다. 이번에는 기간이 좀 더 길었다.
그는 한 동료와 지난 몇 달간 서로를 알아가는 중이었고 지금까지 4번의 영상통화를 했다고 한다. 그러고 나서 이 동료는 무언가 중요한 부탁을 해왔다. 상당한 정치적 이득과 연관된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궁금해졌지. 그는 내내 이 부탁을 계획하고 있었던 걸까? 나를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면서 부탁을 하려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 나 역시 아예 모르거나 얼굴 정도만 아는 사람들에게서 매거진 에디터나 유명한 동료를 소개해달라는 요구를 수없이 많이 받아왔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공격적인 방법이 통하는 경우도 있다. 그 순간에는 사람들이 알았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방법은 최악의 수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다시는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단기적인 네트워킹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 필요한 경우도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해고돼 절실하게 일자리를 찾는 중일 수도 있다. 이런 간절함은 결코 매력적이지 않다. 만일 이런 상황이라면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 어떤 사람들은 물어봐도 손에 안 난다는 말을 완전히 오해하곤 한다. 물론 급여 인상처럼 이유 있는 경우라면 먼저 요청하는 태도 또한 필요하다. 호텔 업그레이드 같은 요청도 예의 바르게만 한다면 운 좋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어느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요청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말 절실하다면 가까운 친구에게는 부탁해 볼 수 있다. 그들은 당신의 성격,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당신을 위해 자신의 사회적 자산을 확장할 의향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회사에 채용권이 있는 타인을 당신에게 연결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요청은 당신과 상대를 모두 알고 있는 친구가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르다. 상대방도 이미 친구를 신뢰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와는 반대로 절실한 태도로 모르는 사람에게 연락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확률이 높다. 프란체스카 지노의 연구에 따르면 부탁을 하면서도 스스로 기분이 나쁠 것이다. 내가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면서 타인들에게도 추천하는 방법은 최소 1년 동안은 아무런 부탁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어렵게 깨달았다. 한 번은 신간이 좋은 반응을 얻어 세상에 막 잘 알려지기 시작하던 때 한 기자를 알게 됐다. 다른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저녁 식사를 한 후 그녀와 나는 몇 번에 걸쳐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그러던 중에 오래전부터 내가 초대받고 싶었던 유명 컨퍼런스에 그녀가 연사로 선 것을 보았다. 나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메일을 보냈다. 최근에 연사로 서신 거 축하드려요. 영상 정말 잘 봤어요. 제 목표 중에 하나가 그곳에서 연사로 서는 거라서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어떻게 하면 그 컨퍼런스에 연사로 설 수 있을지 조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메일 내용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내 친구가 받은 부탁 공세와 달리 나는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소개나 지명을 부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광범위한 정보를 찾고 있었다는 편이 맞겠다. 그럼에도 지금 돌이켜보면 충분히 갑작스럽고 부담스러운 질문이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그녀는 이미 꽤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사람들에게서 소개 요청을 수없이 받고 있었으리라. 나는 그녀의 동료가 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느꼈지만 그녀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간청을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을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녀의 머릿속 예상 시나리오는 이랬을 것이다.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나면 다음과 같은 어줍지 않은 답변을 받겠지 하고 말이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어요. 혹시 저를 담당자에게 소개시켜 주실 수 있나요?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제가 연사 후보자로 딱일 것 같은데요. 결국 나는 답변을 받지 못했다. 직간접적으로 거절하는 일을 피하고 정치적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는 우리의 대화가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도록 현명한 처사를 한 셈이었다. 앞으로 멀어질 일들을 고려한 결정이었을 것이다. 이 일로 나는 뼈아픈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그녀에게 편집자를 소개받거나 연사 초청을 받기 위해 접근한 사람처럼 비춰졌으리라. 같은 이유로 그녀와 친구가 되려고 했을 많은 사람과 똑같이 말이다. 그 후 상대방이 비슷한 생각조차 하지 않도록 행동을 조심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누구에게도 부탁하지 않는 1년간의 시간이 시작됐다. 물론 상대를 만나고 더 잘 알아야 진짜 우정을 쌓을 수 있으니 행사에 초대한다거나 그곳에서 사용 중인 음성 텍스트 변환 서비스 이름이 뭐예요? 같은 사소한 질문은 할 수 있다. 1년 동안 금지되는 것은 상대의 정치적 자산을 요구하는 부탁에 해당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요청을 끊임없이 받고 있기 때문에 방어하는 데 많은 노력을 들인다. 나까지 그런 부담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았다. 그래서 1년 동안 아무런 부탁을 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는 신뢰를 줄 수 있다. 이런 행동을 습관화하니 무의식적으로도 더 이상 의도성을 갖지 않고 편하게 사람을 대할 수 있었다. 한 발 물러나 진정한 우정을 쌓는 데 집중한 것이다.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환경을 만들자. 당신은 저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죠? 이런 말을 하는 대신 장기 네트워킹에 집중하자. 마음속에 특별한 요구사항 없이 이 사람이나 저 그룹을 알아두면 좋겠다는 순수한 마음만 남긴다. 이는 10여 년 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기고를 시작했을 때 내가 품고 있던 생각이기도 하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기고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오른 교수, 컨설턴트, 기업 리더들이었다. 당시 나는 특별한 목적 없이 좋은 사람들 곁에 있으면 좋은 기회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네트워킹을 시작했다. 먼저 기고자들이 일하는 곳의 주소를 알아보고 당시 내가 살고 있던 보스턴에 있는 사람들을 추렸다. 그런 다음 이들에게 커피 한 잔을 하자고 요청했다. 그들이 정한 장소로 방문하겠다는 말도 덧붙이면서 말이다. 그리고 만나고자 하는 상대의 또는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그룹과의 공통점을 활용해 친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있어서 접근하는 사람을 경계하지만 동료로서 다가가면 관심을 보이고 생각을 교환하고 싶어 한다. 저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기고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XYG 그룹의 멤버입니다. 이렇게 대화의 포문을 여는 것을 이점 활용 전략이라고 한다. 더불어서 나는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나서서 했다. 예를 들어 내가 만난 기고가들의 신간이 나올 경우에는 인터뷰를 제안해서 다른 매체에 실릴 수 있도록 했다. 먼저 나서서 책을 홍보해주겠다고 하면 동료로서 나의 가치도 올라가므로 네트워크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훨씬 더 쉽게 다음번 기고가와 연결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맥 덕택에 공저자로 책을 쓸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프랑스 최고의 경영대학원에서 몇 년 동안 가르칠 기회도 얻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만일 연결되고자 하는 친구나 동료 그룹이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의 분야에는 그런 그룹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면 직접 만들면 된다. 탄비 고탐은 2011년 미국에서 싱가포르로 이사했다. 그즘 탄비는 트위터를 시작했고 이를 통해 사람들을 사귀어보자고 생각했다. 처음엔 네트워크가 하나도 없었죠. 아는 사람도 직장도 친구도 없었어요. 클라우드 소싱을 하고 아시아 출신 여성 50명의 트위터 아이디 목록을 만들어서 팔로우했죠. 이들에게는 모두 많은 팔로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너무나 북미 중심적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자신이 직접 커뮤니티를 만들기로 했다. 트위터에서 오가는 대화들이 모두 아시아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인사 전문가들을 위한 그룹을 만들었죠. 이 그룹은 최초로 아시아 기반이면서 전 세계적인 참여와 관심을 얻은 트위터 챗이 됐어요. 그녀는 자신이 만든 온라인상의 커뮤니티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잘 알지 못했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곳의 사람들이 자신과 연결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만큼은 명확히 알고 있었다. 저희 그룹에는 작가, 사상가 등의 직업을 가진 분들이 함께 했어요. 세계 곳곳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었죠. 현재는 싱가포르 경영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는 탄비는 이 그룹을 운영하는 동안 권위 있는 연설 행사에 초대받기도 하고 신문이나 잡지에 소개되기도 했으며 인력관리협회로부터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로 6년 연속 선정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이렇게 내가 직접 그룹을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장기 목표에 따라서 알고 싶은 사람이나 그룹을 찾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몇 년 안에 LA로 이사를 가고 싶다면 의식적으로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친분을 쌓는다. 캘리포니아에 살면 어떨지 미리 알 수 있고 친구들을 사귀어 두었기 때문에 이사간 후에도 이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 만일 외래 교수로 일하는 게 목표라면 학계 사람들과 미리 인맥을 쌓고 조언을 들어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때 핵심은 다름 아닌 양질의 인맥을 쌓는다는 것이다. 제니 페르난데스가 했던 일이기도 하다. 사회생활 초기에 포장회사에서 일할 당시 그녀는 상사와 단단한 관계를 구축해 두었고 이 상사는 후에 중국 지사의 최고 마케팅 책임자로 승진했다. 지리적 거리에다 시차가 12시간에서 13시간이다 보니 연락을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심지어 당시는 소셜미디어도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제니는 이렇게 설명한다. 그렇지만 항상 먼저 연락해서 안부를 전하고 커리어적으로도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이야기했죠. 사업 후 근황도 전하고요.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길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제니는 끝까지 연락을 이어나갔고 결국 이에 대한 보답을 받았다. 4년 뒤에 그분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CMO로 발령받으면서 저에게 중국에 와서 같이 일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어요. 그녀는 제니에게 13개국의 주요 제품 라인에 대한 비즈니스 전략 및 마케팅 부분을 이끄는 역할을 맡겼다. 많은 전문가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생각으로 네트워킹에 접근한다. 롱게임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여정에서 마주치는 멋진 사람들을 늘 눈여겨보고 연락을 지속해야 한다. 어떤 전문가들은 눈앞에 놓인 기회를 보고는 너무 일찍 덤벼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를 소개하는 첫 전화통화에서 10분 만에 부탁을 하는 것과 똑같다. 만일 당신이 끈기를 발휘해 상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두 사람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다.
마케팅 컨설턴트인 크리스마 씨는 오랜 시간 그녀의 자동차 판매업자였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바로 이런 원칙이 실현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어느 날 서로 근황도전할 겸 점심 식사를 함께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일하는 자동차 대리점에서 차세대 고객들과 연결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를 설득해 관련 계약을 따낼 수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대신 당시 센트럴 미시간 대학교에서 광고 수업을 강의하고 있던 그녀는 학생들에게 대리점을 위한 광고 캠페인을 만들어 볼 것을 제안했다. 윈윈이었죠. 학생들은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대리점에서는 훌륭한 광고 캠페인을 실행할 수 있었으니까요. 강렬한 고객 관계는 원하는 것을 그저 떠밀거나 준비가 안 된 상대에게 피칭 멘트를 던진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진득하게 신뢰를 구축해서 마침내 상대가 먼저 함께 일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학생들과의 프로젝트를 함께 하면서 크리스가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본 자동차 판매업자는 이 기회를 통해 그녀를 훨씬 더 잘 알게 됐다. 교실에서 제가 보여준 리더십에 감명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대리점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교육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해했어요. 지금까지 대리점에서 몇 차례 자기개발 워크숍을 진행했고 추가로 여러 고객들에게 추천받아 연결됐습니다. 자동차 판매업자가 크리스의 학생들로부터 공짜 도움만 받고 사라져버렸을 수도 있다. 그녀 입장에서는 배려심을 발휘해놓고도 잠재적인 계약을 놓쳤을 수도 있다. 상대가 무료로 도움받는 일에만 혈안이 돼 있는 사람이었다면 함께 일하더라도 썩 좋은 경험이 아니었을 것이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 교수인 애덤 그랜트가 자신의 저서 기브 앤 테이크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용만 당하는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 보답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언가를 계속 줄 필요가 없다. 반대로 배려를 기반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상대방도 이를 눈치채고 돕고 싶어 한다. 크리스가 말하는 것처럼 신뢰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이자 서로를 돕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이 발생하는 것이다. 장기 네트워킹은 바로 다음 주나 이듬해 직장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평상시에 존경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구축해두는 일이다. 물론 앞으로 정확히 어떤 모습으로 일이 진행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들과 꼭 맞는 장소에 있으면 기회 또한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에 집중하기. 아마도 네트워킹 중에서 가장 큰 만족감을 주는 것은 내가 영속적 네트워킹이라 부르는 것이리라. 이러한 네트워킹은 순수하고 목적성이 없으며 관계를 구축해준다. 아무런 목표나 기대치가 없고 대신 상대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만 있을 경우 경험 자체를 즐길 수 있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을 지켜볼 수 있다. 꽤나 논리적인 일이지만 우리는 스스로의 현재 상태 혹은 미래 계획에 대한 상상을 기반으로 해 네트워크를 최적화한다. 당연하게도 우리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 우리는 수년의 시간을 들여 업무 분야에서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분야를 바꾸고 싶다고 결정한다. 다른 경우 커뮤니티 내에서 깊은 관계를 만들어 두었지만 거절하기에는 조건이 너무 좋은 이직 오퍼를 받고 멀리 이사를 갈 수도 있다. 바로 이럴 때 답이 돼줄 수 있는 것이 영속적 네트워킹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만나는 사람과 직업적 연관성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은 기자인데 상대는 우주 비행사일 수도 있고, 당신은 회계사인데 상대는 정치인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시간 개념이 충분히 길기 때문에 커리어와 인생길이 변화될 수도 있고 서로에게 굉장히 가까운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보다 심오하게는 즉석에서 질문을 주고받고 오래된 열정을 깨우고 창의적인 해결책에 영감을 주는 등 서로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도 있다. 이들이 있기에 당신의 삶이 달라지고 더 나아진다. 캐시클릭이라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스타트업의 창업가인 하임 마카비의 경우도 그랬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태어난 하임은 거의 30년 전에 이스라엘로 이주했다. 그는 사회에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민자를 돕는 단체에서 봉사를 시작했다. 그곳에서 리카르도라는 직원과 친해졌다. 이들은 함께 수많은 모임과 강연, 기념행사들을 주최하는 일을 도왔다. 훗날 리카르도가 테크니온 이스라엘 공과대학교에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일을 맡았을 때 하임은 그의 초대를 받았다. 리카르도가 엑셀러레이터에서 주최한 이벤트에 저를 초대했어요. 잠재 투자자들 앞에서 제 스타트업을 피칭할 수 있게 해주었죠. 나중에 리카르도는 테크니온을 방문하러 온 브라질 기업가 대표단을 응대하는 일을 맡기도 했어요. 그는 제가 몇 번이나 이 외국인 대표단 앞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추천해줬고 이스라엘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게 주선해줬어요. 그 결과는 어마어마했다. 그때 만났던 대표단 중 기업가 한 분이 자사의 이사회에 합류하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주셨어요. 현재 저는 그 브라질 스타트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임이사가 됐습니다. 이민자들을 위한 비영리기관에서 봉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하임은 자신이 이 일을 계기로 다른 회사 이사회의 일원이 되리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우선 리카르도와 친구가 되리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고 리카르도가 직업적으로 그를 도우리라는 사실은 더더욱 몰랐을 것이다. 그저 흥미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새로운 사실들을 배우고자 할 때 네트워킹은 진정한 효과를 발휘한다. 인간관계에서는 아무런 의도가 없을 때야말로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관계가 주는 뜻밖의 성공을 받아들이기. 로라 게스너 오팅은 삶에서 갑작스레 많은 일이 이루어졌을 때 크게 성공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굿모닝 아메리카 타임스 스퀘어 스튜디오로부터 그녀의 이름이 비쳤을 때, 그리고 관객들이 흥분하며 환호를 보냈을 때 말이다. 매년 100만 권 이상의 책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출판계에서 신예 작가가 눈에 띄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로라의 첫 책 리미트리스는 뉴욕의 대형 출판사에서 출간되지 않았고 로라 또한 유명 인사나 리얼리티 쇼에 출연한 스타가 아니었다. 그녀는 보스턴 외곽 출신의 엄마이자 기업가로 책이 나온 지는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일생일대의 초청을 받은 것이다. 어떻게 그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이 일은 바로 영속적 네트워킹에서 시작됐다. 사람들은 마법의 묘약이 나타나 강연 초청이나 계약 혹은 방송 출연 기회를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렇지만 마법의 묘약은 단 한 가지 일에 국한되지 않는다. 모든 일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로라의 경우 모든 것은 자료집에서 시작됐다. 15년 동안 그녀는 헤드헌팅 회사를 운영했는데 직원들에게 회사를 매각한 후 테드 행사의 연사로 섰다. 그곳에서 그녀는 전문적인 말하기와 관련해 여러 질문을 받았고
처음으로 그 일에 대해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돈은 얼마를 청구해야 하지? 이런 정보들을 얻기 위해 그녀는 페이스북 전문 연사그룹에 합류했다. 제가 처음에 이 그룹에 들어갔을 때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겁을 먹었죠. 이들은 연설당 3만에서 5만 달러를 버는 엄청난 사람들이었어요. 여기는 전혀 내가 낄 곳이 아니군. 이 사람들도 그 사실을 재빨리 알아채겠지? 하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뒤로 숨어 조용히 있는 대신 그녀는 다른 전략을 세웠다. 이들에게서 배우고 그럴 때마다 무언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을 나도 제공할 거야. 그녀의 첫 번째 질문은 연설 계약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였다. 그 그룹의 멤버들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자신의 계약서를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었다. 다만 이 자료들은 정리가 돼 있지 않아 보기가 굉장히 불편했다. 자세히 살펴보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로라는 이 난점을 해결하기로 했다. 자료들을 살펴보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행을 갈 때 이런 식으로 하지. 촬영을 해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말이야. 지식재산을 관리할 때도 똑같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룹에 공유했어요. 그녀는 가장 잘 만들어진 자료들만 따로 모았다. 질서 없이 중구난방으로 올려져 있던 데이터를 간결하고 쉽게 정리해 모든 사람에게 유용한 자료집으로 변모시켰다. 도움이 되고자 했던 의지가 잘 전달된 덕분에 그녀는 그룹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전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과 온라인상으로 우정을 쌓았어요. 현실에서라면 전화를 거는 일조차 무서워했을 텐데 말이에요. 그 비결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돌려주었기 때문이었죠. 제가 책 출간에 대해 무언가를 알아내거나 팟캐스트에 대해 배우면 관련 정보들을 계속해서 공유했어요. 누구나 저처럼 할 수 있어요. 그들 중엔 미치 조엘도 있었다. 그는 캐나다의 유명한 작가이자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였다. 어느 날 그는 그룹의 콘퍼런스 때문에 보스턴에 갈 예정인데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없느냐고 물었다. 로라가 손을 들었고 거기서부터 대면 우정이 싹 텄다. 당시의 만남은 시작에 불과했다. 미치와 로라는 그 이후로도 연락을 이어갔고 몇 달 뒤에 그는 로라에게 평상시와 다른 문자를 보냈다. 회사에서 내일 열릴 행사를 후원하는데 조 바이든이 기조연사로 설 예정이에요. 정치 쪽에 경험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내일 일정은 어떤가요? 사실대로 말하면 이것은 사려 깊은 초대였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탁이었다. 로라는 보스턴에 살고 있었고 미치의 행사는 몬트리올에서 열렸기 때문이었다. 비행기표를 사야 했고 내일 일정을 모두 변경해야 했다. 고민 없이 어렵습니다. 못 가겠는데요. 그만큼 돈을 쓰기도 어렵고요. 불필요한 일처럼 보이네요. 라고 답할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신 미팅 일정을 조율하고 행사에 참석해 미치와 시간을 보냈으며 바이든과의 만남에도 참석했다. 영속적 네트워킹을 시작하면 당신은 그로 인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결코 알 수 없다. 다만 로라의 말처럼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일을 하면 언제나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녀에게 좋은 결과는 미치가 콘퍼런스 주최자인 스콧에게 로라의 책이 2달 뒤에 나오니 연사로 초대하는 게 어떤지 귀띔해 준 것이었다. 스콧이 개최한 리더십 콘퍼런스는 수천 명이 참석하는 행사였다. 인권운동가 말랄라 유사프이자이 같은 연사가 참석하는 대형 강연도 몇 개나 예정돼 있었다. 당시 로라는 무료로 연설해야 하는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스콧은 그녀의 책을 대량 주문했고
그녀는 캐나다에서 연설 투어에 합류했다. 좋은 일은 계속 이어졌다. 연사 중에 굿모닝 아메리카의 호스트이자 로라의 영웅인 로빈 로버츠가 있었다. 로라는 그녀를 만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투어 중 친해진 행사 사회자에게 이런 실망감을 표현했다. 그 사회자가 쌓여있는 책더미에서 내 책을 집어들더니 저에게 건네주더군요. 여기에 사인해보세요. 아주 멋지게요. 제가 로빈에게 꼭 전해드릴게요. 하면서 말이죠. 로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로빈이 그녀에게 어떤 영감을 주었는지에 관한 감동적인 메시지를 적었다. 행사 사회자는 로빈이 떠날 때 그녀의 차까지 쫓아가서 로라의 책을 전해주었다. 로빈은 집에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 책을 읽었고 팔로워가 100만 명이 넘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글을 남겼다. 동시에 프로듀서에게는 로라를 캐스팅하라고 제안했다. 계약 관련 정보를 정리한 일이 미치와 친구가 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는 스콧을 만나게 해주고 결국에는 연사로 서서 로빈 로버츠가 있는 곳까지 가고 행사 사회자의 도움으로 정말 그녀를 만나게 될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절대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간다면 그것이 배가 되어 계속해서 당신에게 돌아올 거예요. 영속적 네트워킹을 통해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과 흥미로운 사람들과의 우정을 쌓겠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때 바로 거기서부터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 이것은 내가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 설 수 있었던 방법이기도 하다. 프로듀싱한 재즈 앨범이 그래미상을 받다. 2017년 2월, 나는 턱시도를 입고 관객석 맨 앞까지 전력 질주하느라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무대에 오르기까지 짧은 시간 동안 그래미상 최고 빅밴드 재즈 앙상블 앨범 수상을 도와야 했다. 쇼는 계속돼야 했으니까. 나는 무대 조명 속에서 넓고 어두운 관객석을 향해 눈을 깜빡이며 미소 짓고 서 있다가 행사 진행자들에 의해 서둘러 내려와서는 무대 뒤에서 사진 촬영을 했다. 대체 내가 어떻게 거기까지 갔을까? 나는 재즈 음악가가 아니었고 심지어는 재즈 전문가도 아니었는데 말이다. 나는 마일스 데이비스, 디지 길레스피, 텔로니어스 멍크도 구분하지 못하는 아마추어다. 그런데 내가 재즈 앨범의 어시스턴트 프로듀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가진 능력 때문이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네트워킹 능력이었다. 자초지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 일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조금 자세히 설명해 보겠다. 뉴욕으로 이사 왔을 때 나는 기존 전략대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저자들을 찾았고 벤처 투자자인 데니얼 골라티와 커피를 마셨다. 며칠 뒤 데니얼은 사회연구 뉴스쿨에서 주최하는 행사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었다. 추가 패널이 필요하자 데니얼은 나에게 참석을 제안했다. 그날 관객석에는 마이클 로더릭이 앉아 있었다. 그는 컨설턴트이자 브로드웨이 프로듀서로 일했던 사람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그는 나에게 연락처를 물었다. 그 후 나는 그와 저녁 네트워킹 모임을 함께 주최한다. 마이클은 저녁 모임에 셀레나 수를 초대한다. 그녀는 내가 나를 경영하라에서 소개한 기업가이기도 하다. 심리학자이면서 임원 코치인 벤 마이클리스가 주최하는 조찬 모임에서 초대 명단을 만드는데 셀레나가 관여했다. 고맙게도 그녀는 나를 초대했다. 벤 마이클리스의 조찬 모임에서 나는 카비르 세가를 만났다. 카비르는 르네상스인 같은 사람으로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재무 분야 경력과 해군정보 장교 복무 이력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책은 디펙 초프라와 공저로 출간한 시집부터 인권운동 연구, 돈의 역사에 대한 연대기적 연구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즉 자신의 흥미를 최대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또한 카비르는 전문적인 수준의 재즈 음악가로 수많은 음반을 프로듀싱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에 따르면 다음에 기획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오페라 대본을 쓰는 것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그에게 소개해줄 만한 사람들이 여러 떠올랐다. 당시는 내가 아직 BMI 워크숍에 참석하기 전이었기에 내가 특별히 음악계 인사이더였던 것은 아니다. 다만 나는 영속적 네트워킹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었고 그 중에는 오페라 가수와 오페라 작곡가를 포함한 음악가들도 꽤 있었다. 카비르를 돕고 싶었던 나는 파티를 열어 이들을 서로 소개시켜주기로 했다. 그래서 7월의 어느 날 저녁 나는 10여 명의 음악가들을 초대해 루프탑 파티를 열었다. 그날 행사에서 카비르는 함께 일할 만한 사람을 만났고 이들은 함께 오페라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에 또 다른 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던 카비르는 내 호의에 보답하고자 이런 메시지를 보내줬다. 도리, 당신 이름을 올여름에 발매 예정인 테드 내시의 앨범 프레지던셜 스위트의 어시스턴트 프로듀서로 싣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그는 이 앨범이 그래미상을 수상할 확률이 높다고 점쳤고 결국 그 말은 현실이 됐다. 몇 달이 지나고 후보자들이 발표될 때 테드 내시 빅밴드의 이름이 두 부문에 올랐다. 그리고 이들은 두 부문에서 모두 수상했다. 나는 그래미 시상식에 서리라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었다. 레드카펫을 밟거나 무대 위에서 직접 수상을 돕는 건 고사하고라도 말이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한을 두지 않는 네트워킹과 상호적인 배려의 제스처 덕분에 멋진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네트워킹 과정에 있어서 성급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서 혹은 미팅을 2번쯤 하고 나서 새로운 직장을 못 구했다거나 억대 고객을 만나지 못했다고 불평한다. 그렇지만 내가 데니얼에서 마이클로 또다시 셀레나에서 벤으로 이어지는 인맥을 통해 카비르와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은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일어난 일이지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었다. 관계 구축이 가져다주는 이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하다. 우리가 특히 그렇게 느끼는 원인은 관계와 충돌이 가져올 기하급수적인 연쇄 효과는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는 미리 예측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정한 인맥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예상할 수 없으며 어떤 관계가 결실을 안겨주고 어떤 관계가 실효가 없을지도 미리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풋과 아웃풋을 1대1 대응시키고자 한다면 괜한 좌절감만 느낄 뿐이다. 우리가 롱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다. 모든 일이 그저 멋진 사람들을 알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들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책으로 찾아올게요.